안녕하세요. 지식을 1cm 키우는 시간 히터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모입니다. 따주입니다. 어색하네요. 몇 번을 해도. 아직도 어색한가? 네. 극복하세요.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네. 지내고 있는데 뭐 요즘에 아주 주식시장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투자도 안 하시면서. 투자 나 진짜 병아리 눈곱만큼 소액 들어갔는데 네,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몇 번을 오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나 이래서 투자를 안 하고 싶었다고. 네. 이게 좀 본인의 성향에 맞지 않는 그런 아니에요. 투자 더 이상 자산인가요? 보수적이라 할 수 없는 적립식 ETF. 이렇게 아, 나의 모든 재테크를 공개해도 되나? 이게 무슨 모든 공개입니까? 어쨌거나 그러고 있는데도 이게 막 너무 이렇게 출렁출렁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모님 같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부자가 되는 길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너무 책을 힘들어.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네네. 예, 책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아주 딱 시적절한 책인 것 너무 같은데요. 유명한 책이죠? 예, 너무 유명하죠. 돈의 심리학. 네. 모건 하우절? 예, 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 예전에 아마 이 책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스테디셀러죠, 이제. 네, 50만 부를 팔았다고 한국에서만 해서 막 특별판이 나온 지도 꽤 됐으니까 그쵸. 예, 지금은 뭐 그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맞아요. 저는 의외로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에는 그닥 이런 책을 읽고 하는 오로지 나의 감으로, 야생의 감으로. 글로 배워서 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 유명하다는 그 유명하신 분이 쓰신 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잘 팔리는 돈 성공하신 분이. 그런 게 한둘이야. 네. 네, 생각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진짜 큰일이야. 하여튼 그런 책도 안 읽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유명한 재테크 서적 중에 좀 괜찮은 거를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 책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재테크 서적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너무 많죠, 사실. 어디 좀 읽어보신 게 있으실까요? 돈의 심리학? 저는 네. 사실 재테크 책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도 약간 좀 편식이 심해가지고 네네네. 별로 안 보는데 사실 돈의 심리학은 이번 이 방송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한 1, 2년 전에 제가 그냥 사서 따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재테크 책 같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더 뭔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랄까 맞아요. 좀 전반적인 돈의 철학. 철학이랄까 심리랄까 약간 예. 그런 쪽에 가까워서 좀 관심 분야가 겹쳐가지고 읽어봤는데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맞아요. 돈에 대한 태도, 뭐 투자에 그렇죠. 대한 태도 이런 거를 그러니까 투자의 기술을 다루는 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맞아요. 뭐 종목을 분석하는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스킬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책들은 되게 많은데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 내지는 돈,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셋 뭐 그렇죠. 이런 태도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거죠. 요런 거를 이제 그 설명해주고 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바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좀 더 스테디하게 잘 팔리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재테크 책들이 사실 시장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투자 기법을 알려주면 그게 뭐 1, 2년 지나면 이제 좀 옛날 그렇죠. 구문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뭐 지금은 반도체 AI주가 굉장히 핫하지만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불과 뭐 얼마 전만 해도 또 다른 주식이 굉장히 핫했고 이렇게 뭐 해외 뭐 지금은 완전히 좀 관심이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얼마 전만 해도 뭐 M7 뭐 마가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뭐 빅테크 미국 빅테크 주식이 엄청 핫했는데 그 금방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기술이나 특정 섹터를 가르쳐주는 책은 이제 뭐, 휘발성이 있죠. 예,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런 거에 반해 이 돈의 심리학은 이제 근저에 깔린 것들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스테디셀러다. 그래서 만약에 책을 쓰려면 우리는 이런 책을 써야 된다. 이런 제가 약간 그런 교훈을 그런 마음을 욕심이 과한데? 아, 지금 이 정도로 원한다고? 사람 목표 높게 잡아야죠. 어쨌거나 기대할게요. 너무 콧바람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너무 큰일이야. 돼지 콧구멍 소리가 났나요 지금? 큰일이야. 어쨌거나 그래서 네. 요 책을 일단 한번 좀 책에 대해서 좀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일단 이분이 이제 서문에도 이제 자기가 밝혔는 이제 도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가 만난 이분은 주식 애널리스트까지는 아니고 주식 뭐 재무 상담사를 하면서 주식 추천해주고 이런 일을 좀 하셨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뭐 금융 분야에서의 어떤 구루라던가 이런 분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무슨 투자은행에서 성공을 했다거나 이런 분은 아니지만 이제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만나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돈과 이런 투자 상담을 해주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뭐 자기가 이제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깨달은 바를 여기다 적어놓았는데 여기 이분이 봤더니 정말 그 대학에서 무슨 재무학 근처에도 안 가보신 분이 굉장히 큰 부자로 남아서 죽기도 굉장히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와서 금융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큰 부자를 잠깐 부를 손에 넣었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를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보고 내린 결론은 돈이 부자가 되는 거는 어떤 그 하드코어한 스킬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돈이 벌게 하는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셋,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자기가 깨닫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태도, 잘못 갖고 있는 마인드셋 아니면 혹은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이제 한 20개의 주제로 나눠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읽기가 되게 편해요. 이분도 여기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뒤에서 읽을 필요도 없는데 중간중간 잘라서 읽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챕터에서 그 부자가 왜 못 되는지 혹은 부자가 어떻게 하면 됐는지 이런 거를 분석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기억나시거나 인상적이었던 대목 혹시 있으신가요? 되게 사실 저는 많았어요. 이렇게 좀 그쵸. 저의 평소의 생각과 흡사한 부분도 되게 많았고 좀 인사이트도 많고 그랬는데 일단은 돈이 왜 있어야 되는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분이 이제 뭐 부자가 됐다고 막 이제 돈을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라리를 사고 막 뭐 롤렉스를 차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남한테 인정을 받고 남한테 좀 존경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검소하게 살면서 계속 부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돈을 왜 버냐? 쓰지도 않을 거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던 게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을 돈이 줄 수 있다. 그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되게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저는 상당히 많이 인사이트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씁쓸했던 것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그렇지 못하는 그 일단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를 쌓고 싶은가를 그렇죠. 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말하시기를 뭐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인데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돈을 버는 법, 그 다음에 부자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법.
이거를 굉장히 그렇죠.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한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자칫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그 소비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거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는 그 배당금을 버리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또 이분이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여기 이 책에 보면 되게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갖고 싶게 되잖아요. 그건 뭐 인간의 그렇죠. 속성이죠.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례가 제시 리버모어라는 그 아주 대표적인 월가의 투자자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천재적인 투자자였어요. 그래서 그 대공황 때 맞아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그때 네. 일주일 동안 주식의 3분의 1이 날라갔대요. 지금으로 치면 하이닉스 100만 원짜리가 막 70만 원이 한 일주일 만에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금융시장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만 혼자 거꾸로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불과 4년 후에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부를 그때 이루었단 말이죠. 근데 불과 4년 후에 이분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큰 빚을 내서 베팅을 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목숨을 끊는 것으로 비극적으로 사라졌다 뭐 약간 이런 거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주위에 그런 사례 많이 사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주식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돈을 좀 벌면 되는데 그러고 여기저기 끌어가지고 왕창 들어갔다가 맞아요. 이제 홀라당 날려먹고. 뭐 제가 들은 사례는 되게 정년 투자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전에 SM 주식이 막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엄청나게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SM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옛날부터 싸게 보유하고 있다가 그게 터지면서 거의 1,000억대 부자가 됐는데 예, 그래서 뭐 나이넌 한남인지 한남 더위를 살면서 뭐 집이 미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면서 제가 근데 1, 2년 후에 그분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연락이 안 됐다. 그러니까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베팅을 하면서 연락이 두절된다. 이런 결론은 항상 연락 두절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꼴대를 자꾸 옮기지 말라. 자꾸 뒤로.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목표를 한번 세웠는데 그 꼴대에 골을 넣었단 말이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근데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고 다시 그 꼴대를 뒤로 밀어서 더 큰 리스크를 지려고 하는 그게 자멸로 가는 길이다. 이제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리스크를 꼭 나쁘게만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리스크는 아까 어떤 배당금 이런 컨셉을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또 리스크에 대해서는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가서 놀려면 익사이팅하게 놀려면 수수료, 그러니까 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줄을 서서 그 다음에 그 입장료 뭐 $100를 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입장료 $100가 너무 아까워. 그럼 나는 동네 공원, 무료 공원에 갈래. 경복궁에 그냥 몇천 원 내고 갈래. 이러면은 수수료는 아끼겠죠. 근데 하지만 좀 재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그 리스크, 변동성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수료라고 이분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참기 힘들어해요. 제가 아까 모모님도 조금 넣어놨는데 돈이 너무 하루에도 몇 번 지옥문을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투자에 따른 벌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수수료라고 어떤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주는 그 수수료라고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견딜 수가 있다. 이 변동성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동성과 리스크 없이 돈을 벌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놀부심보라는 거죠. 이론으로는 안다고. 현실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진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리스크의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비관주의, 이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있으면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잖아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내일도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뭐 딥시크라는 중국의 AI 그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치. 다- 모두가 미국의 AI가 끝났다고 그랬지. 미국 AI 끝날 것 같아. 비관주의가 막 팽배하잖아요. 전장이 한 번 나면 진짜 그렇죠. 유가가 막 200달러 가서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차 공장 못 돌리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관주의가 팽배하기 십상인데 이거를 또 경계하라. 왜냐하면 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비관적인 뉴스, 쇼킹한 뉴스가 실제보다 더 과장돼서 많이 언론과 유튜브 또 사람들 그렇죠. 마음에 이게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사실 합리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정적인 일, 나쁜 일을 회피하는 성향을 그게 아직도 생존 본능이지 사실은. 그렇죠.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난 우리 뭐 DNA에 다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훨씬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 솔직히 말해서 이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의 크기,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의 크기, 어느 게 더 이게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할 수 없지. 그거는 무조건 잃는 게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손실인데.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손실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을 때 팔고 나오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견딜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분은 그래야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겸손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뭐 돈을 버는 거든 가난한 것이든 이게 운이 크게 작용을 한다. 그 얘기를 한 게 맞아요. 조금 그게 그러니까 행운과 행운의 역할. 리스크가 사실은 사실 뭐 동전의 도플갱어다 뭐 약물, 그런 네, 얘기를 그런 하잖아요. 얘기를 그래서 하시죠. 어떤 사람은 뭐 그 벤더빌트를 이제 예로 들었었는데 법을 무시하고 이제 성공을 한 벤더빌트 같은 사람은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칭송을 받는 반면에 또 뭐 그 같은 똑같이 법을 어기고 경영을 했는데 파산을 한 에너지 회사 엔론 같은 데는 완전히 천하의 부도덕한 기업으로 이렇게 매질을 당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성공은 노력 때문이 아니고 모든 빈곤도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벌었다고 이게 내가 꼭 실력이 있고 내가 특출나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많은 부분 운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 사람이 되게 가난하게 살아도 저 사람이 사실은 한 끗 차이로 나와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었다는. 지금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전보로 되게 많이 다니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업은 뭐 진심과 능력, 실력 이거와 상관없이 맞아, 운이에요.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하고 물론 그 운이 얼마나 그 사람의 성공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측정할 수는 없는데 그게 되게 많이 작용하거든요. 맞아요. 예컨대 쿠팡 같은 회사가 코로나가 없었다면 물론 이렇게 전자상거래가로 가는 길은 맞아요. 이 길은 맞는데 좀 늦었겠지. 늦고 그 사이에 회사는 망했을 수 있어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가는 길은 알죠. 지금도 로봇과 AI 가는 길은 다 알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회사는 계속 돈을 그치. 벌어줘야 되거든요. 모멘텀이 없으면 그걸 버틸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일론 머스크도 회사 몇 번 망할 뻔했잖아요. 그치. 그때 만약 망했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 됐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운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실력이 당연히 그렇죠. 있지만 그거는 기본이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빌 게이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고 뭐 그건 다 있는데 이 빌 게이츠가 다녔던 중학교 여기가 이제 마침 되게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 있었고 그래서 첨단 컴퓨터를 일찌감치 도입을 했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그거 갖고 논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행운의 역할인 거지. 엄청난 운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성공과 실패에는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분 얘기로는 기본적으로 태도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함 제가 생각하기에 그 겸손함의 증표는 계좌에는 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강조하는 것도 중에 하나가 어떤 리스크를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리스크에 자기를 모든 걸 걸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리스크가 나를 파멸시킬 상황을 자기가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거고. 듣고 계시죠, 여러분? 또 하나는 이제 현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좌에 뭐 이분의 예를 드는 거 뭐 건강이라든가 피치 못할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죠. 어떤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현금은 뭐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악재 이런 거를 대비해서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현금의 수익률이 되게 낮잖아요. 사실은 이자라는 게 그렇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근데 이분 저는 그건 되게 공감했는데 현금의 그 수익률은 1%가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터졌을 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얘의 역할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수익률은 1% 뭐 2%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실제 수익률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 자기의 대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죠. 모든 거를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파고분피해야 된다. 맞아요. 예, 그거를 매우 강조하시고 되게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 뭐 진짜 그 금융의 구루는 아니었다고 하는 게 그 자기의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평생 그 평생의 미래 수익률이 역사적인 평균보다는 3분의 1 낮다고 가정을 한다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투자일 맞아요. 수 있을 제가 것 보니까 같은데 이분은 약간 돈을 안 쓰는 걸로 그러니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의외던데요. 투자 수익으로 뭔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해가지고 그 수익을 내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저와는 뭔가 이 코드가 맞으시네요. 코드가 상당히 맞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검소함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냥 아껴라.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삶이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저축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현금이 그 안전 있어야 마진을 가져라라는. 그러면서 찰리 먼거 얘기도 막 인용을 하고 그랬는데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은 또 뭐 목표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죠. 아까 뭐 무슨 책을 쓰겠다고 뭐 따주님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쓰겠다는 게 아니라 목표를 그냥 낮춰라. 아니요. 책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살아남어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자기 욕심의 크기를 막 쓸데없이 넓혀가지고 자꾸 골대를 저 하늘 끝까지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살아남으라는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왜 살아남으라고 하냐면 부자가 되는 정말 확실하고 이분이 좋은 방법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핏이 살아있는 증인이죠. 살아있는 증인. 그분 75년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제가 보기 여러 가지 그 운이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그 주식시장의 호황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다. 버핏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전쟁통에 살아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네, 한국에서 살아났었다 한들 코스피 시장에서 장기 투자했으면 오늘날을 못 보고 이미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수도 탈진하셔 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지치고 나가셨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고 장수를 하셨다. 이거는 그게 제일 크지. 사실 대부분의 수익을 60대 이후에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수하셨다. 물론 그 어렸을 때 저 제주는 참 용이에요. 뭐 친구들하고 대상으로 맞아. 이런 사업을 장사하고 떡잎이 있었던 분은 그거는 맞아. 맞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거는 복리의 효과.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면서 그 복리의 효과를 누렸다는 건데 복리의 효과의 어마어마함을 이제 이 책이었는지 저희가 뭐 다른 책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인도의 무슨 여신이
한 칸을 옮길 때마다 쌀알을 두 배씩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설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60 몇 칸을 옮기게 그러니까 옮기게 하려면은 그래 뭐 오케이 해서 쌀 두 배씩 주겠다. 두 배씩 그랬는데 그걸 다 옮기게 하면은 그 여신에게 바쳐야 되는 쌀이 인도를 덮고도 남을 정도의 쌀을 그러니까 한 칸을 옮길 때 두 개, 두 두 칸 칸 옮기면 옮길 때 4개, 8개 이런 이렇게 식으로. 주게 되면 이제 막 64칸 옮기게 될 때 그렇죠, 그렇죠. 쌀알이 그 정도로 필요할 정도로 어떤 복리의 무서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투자를 뭐 매년 뭐 6%, 8%, 뭐 10%, 뭐 버핏 같은 경우 22% 이렇게 70 몇 년간 올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올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복리를 누리려면 복리가 정말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공식인데 원리인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찌감치 그렇죠. 투자를 시작해라라는 게 또 이분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플러스 이제 조금 벌었다고 생활 수준을 높이면 안 된다. 맞습니다. 소비의 일침을 여러 번 가했죠.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부분의 재테크 책들은 돈을 쓰지 마라 이런 류의 얘기는 조언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되게 확고하게 되게 여러 차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그 페라리에 대한 페라리의 뭐 역설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주차요원으로 일할 때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페라리를 타는 사람은 남들이 페라리에 타 있는 나를 보면 되게 멋지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페라리를 보지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제 과시 효과가 사실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실 돈을 벌었을 때 생활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까 이제 원하는 사람 원하는 걸 하려고 돈을 번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적당히 써야 됩니다. 약간의 모순은 있어요. 또 경제가 돌아가야 되긴 한데 사실 버핏이나 뭐 찰리 먼거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쓰지 말라 그러고 막 롤렉스 왜 차냐 그러고. 네, 맞아요. 그분들은 맨날 코카콜라 드시고 그러니까요. 뭐 몇십 년 동안 입었던 그 양복 입으시고 막 이러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적정선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게임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소비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게임일 수 있거든. 맞아. 그 한때 우리 되게 유행했던 거 뭐 있었는데요. 극도로 소비를 안 하는. 지금도 약간 있지 않나요? 그거? 그런 뭐 10,000원 챌린지 막 이런 거? 그때 그 몰락하신 개그맨 있으셨잖아요. 영수증. 맨날 그 영수증.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실명 생각나지도 않는데요. 나 지금 방금 났는데 그분 그 팜플렛 플래카드 써 있잖아요.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그것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이제 지나친 과시적인 소비 이런 거는 뭐 경계할 필요는 있겠죠. 이제 이 책은 되게 다양한 얘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모순된다고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뭐 예를 들어 리스크에 대한 태도라던가 뭐 근데 그게 사실 모순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시장과 부라는 게 되게 복잡 다단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무슨 공식으로 굴러가지가 않고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근데 사람이라는 게 되게 단면적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뭐 칼같이 뭐 무저래도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공식처럼 착착 맞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막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막 조울증 왔다 갔다 하고 마음도 바뀌고 내부적으로 그 스스로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시장은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든 뭐 온갖 종류의 시장이든 그래서 그 시장의 모습이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좀 취할 거를 취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각자 읽으시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취하셨나요? 그 어떤 현금의 중요성. 그러니까 모든 걸 잃을 정도의 리스크에 노출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된다.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좀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목표를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 내가 이번에 얼마 벌으면 나 이제 그만 손 털고 나갈 거야. 뭐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 이번에 그쵸. 뭐 이 주식 사서 10%뭐 하면 이렇게 딱 팔고 끝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많은 리스크를 내가 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리스크에 대한 태도 그리고 뭐 무조건 끝내고 나가고 나는 손 털고 더 이상 빠이빠이 이것도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꾸준히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투자하는 게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의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좀 심란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은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뒷부분에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이 직접 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어떤 그 컨설팅 그룹의 입사 이제 면접 질문을 소개를 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묻는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뭐 어쨌다라는 사실 뭐 답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지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줄 수 있겠구나. 맞아요. 어떤 사람은 뭐 명품을 사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뭐 그거를 뭐 기부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맞아요. 양상이 그래가지고 있죠. 되게 나 자신의 어떤 소비와 나 자신의 어떤 돈에 대한 생각을 되게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 책이었다는 점에서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이어서 하면 그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직업도 지속적으로 가지라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직업. 예, 직업.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때려치고 더 진취적인 일을 하라라고 많이 조언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니 근데 예. 아까 분명히 시간은 원하는 거를 하려고. 그래서 직업에서도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고 강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는 그거는 커리어도 사실 모든 거에 대해서 예.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예.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예. 없으면은 커리어도 그러니까 막 자기가 초반에 너무 이렇게 성과를 내려고 이렇게 과속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하라. 그래서 직장에도 복리의 힘이 있다. 직업에도 복리의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회사, 건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그만두면 결론을. 안 되지. 하지만 뭔가 내가 복리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약간의 씁쓸함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되게 교훈적인 부분도 많고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돈에 대한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을 때 꺼내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맞아요. 그 뭐 조언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나 뭐 자산 증식 자산에 대한 조언을 막 들으려고 많이 유튜브도 보시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 한번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좋다고 말하는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수료라고 생각하시고 입장료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좀 저는 여기서 안 보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멘탈 관리를 위해서 안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안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오더군요. 네, 그럼 올해 웃는 그날까지. 네.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마음을 붙들어 매고 가늘고 길게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